오늘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변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내가 그 나르시시스트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셨을 거예요. 일단 잘 들어오셨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여러 영상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스트들,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나쁜 어떤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대상들,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극단적인 성격장애 분들은 상담사들한테도 거의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년씩 상담을 해도 거의 진전이 없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울, 불안, 강박 이런 신경증이 아니고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결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고쳐지지 않고, 실제로 굉장히 그 우리가 말하는 외현적 자기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끊임없는 찬사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특별 대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난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제가 어떤 웅대한 자기상, 그러니까 거기에 손상이 가는 어떤 이야기를 툭 건드렸다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심한 말을 듣고, 이런 경험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좀 피해야 될 대상, 거리두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상담에서도 상담에 진짜 와야 되는 그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오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피해를 받은 분들이 이제 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작 와야 되는 그들은 오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성격장애는 어렵고, 그 다음에 사실은 관계 맺기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으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옳고 그르냐, 동양에서 이것을 뭐 이제 시비분별을 하고 하기도 하고 의자로 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빗대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득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오랫동안 관계 맺기를 하면 주위의 사람도 이제 피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것이 이제 더욱 가까운 사이, 뭐 연인이라든지 가족 관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만나본 자기애성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뭐 영상들에서 말하는 그런 온전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모습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물론 있긴 한데.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 장애급은 아니고 그 자기애성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반면에 또 되게 좋은 특성들도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보는 그 자기애성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꼭 성격장애처럼 극단적인 예는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가 상담에서 만나봤던 많은 이제 자기애성 성격이신 분들의 특성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들을 이해하고, 또는 잘 대처를 하고, 또는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잘 같이 따라와 주시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자기애,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키소스라는 소년이 이제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신화를 이제 심리학에서 가져와서 나중에 이제 그 프로이드가 좀 쓰게 되는 거죠. 최초에 프로이드가 가져온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가 그걸 끌어들여서 본인의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건 자존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나르시시즘은 좀 더 자존심과 관련된 주제, 그러니까 자존감보다는 자존심과 관련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나를 평가해 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좋게 평가해 주길 바라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 그 나르시시즘의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대부분은 우리는 이제 어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대부분 이제 영상 같은 데서도 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고 내가 실제로 그에 대한 피해자다. 그래서 이제 나르시시스트와 이제 에코이스트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성찰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 내면에도 그런 자기애성이 이미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선민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명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잖아요. 자연의 폭압이나 또는 이제 죽음의 여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부터 운명이라는 걸 탄생시켜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그런 거래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문명으로부터 억압당하는 그 나르시시즘의 손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근원적인 불만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본인들의 문명을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이제 신과 종교가 이 나르시시즘의 손상으로부터 반동으로 형성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의 주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 역시도 그 어릴 적부터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좀 공부도 나쁘지 않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자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기대를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깨지게 된 그 계기가 처음에 이제 20대 후반에 회사에 제가 취직을 했었거든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20대 후반에 이제 제가 군생활도 하다 보니까 뭐 병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리더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거의 처참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기본적으로 일 못하면 혼나는 거죠. 욕먹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서 참 그렇게 수치스러운 적은 처음인 거죠. 근데 더욱더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거는, 아, 이 세상은 정말 일 잘하고 똑똑하면서 성격 좋은 사람도 너무나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자기애성이 이제 산산이 조각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철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 그 대학원 전공은 있고, 이제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철학과 석사와 이제 박사 과정을 밟았는데요. 철학과에 처음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그것들이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철학과를 간다는 것은 그래도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인문학적으로 소양이 있고 내 어떤 생각이나 이 연구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애성으로 똘똘 뭉친 상태에서 대학원을 갔는데 역시나 처참하게 깨졌죠. 아, 언제 깨졌냐면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이 독특한 사유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250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석사 논문을 쓰는데 한 페이지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아, 내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애성이 산산이 부서지는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애성의 문제를 너무 이렇게 멀리 바라보지 않고 좀 자기 분석을 해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애성이 심하신 분들 옆에 있으면은 굉장히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그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외현적 자기애와 이제 내현적 자기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현장에서 흔히 많이 만나는 자기애성,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은 대부분 외현적 자기애가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 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연적인 거는 누가 봐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찬사를 요구하고 특별 대우를 원하고 특권의식, 그 다음에 뭐 거만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서 가끔 좀 볼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대부분 제가 만난 자기애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연적 자기애,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굉장히 수줍고 좀 위축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약간은
그 사회공포? 약간 소극적인 사람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면 은근히 강한 본인의 신념이 드러나기도 하고 은근히 웅대한 자기상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내연적 자기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타인들의 평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행동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는 이제 쿨하고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든지 지나치게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외연적 자기가 적극적인 거라면 이제 내연적 자기에는 약간 수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드러낼 뿐이지 사실은 증상은 비슷해요. 뭐냐면 웅대한 자기상이 손상되는 상황을 싫어하는 거고 이제 자존심 보호 전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외연적 자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있다면 그런 찬사를 통해서, 내연적 자기에는 평가가 안 좋은 상황을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모습은 이제 외연적 자기애보다는 내연적 자기애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어떤 사회 부적응이나 조직사회에 적응 못하는 핵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접해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정말 이제 극단적인 자기애, 되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주의를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착취적이고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모습이 중첩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애성이 있으면서 굉장히 의지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자기애성이 있으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게 하나가 병의식이 잘 없는 거거든요. 병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센터에 오질 않는 거죠. 근데 자기애성 성격이시면서 병의식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본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안 돼서 굉장히 괴로워하기도 하고 성격이니까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자기애성이 있으면서 타인들을 굉장히 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변이나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고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